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오늘 드디어 분열이 됐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정보다 좀 적은 29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한 애초에 35명 정도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29명. 근데 사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탈당 인원에 대한 29, 30, 네. 많으면 31, 이 정도 네. 설의 다수설이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리포트 보셨지만 나경원 의원도 막판에 예. 탈당을 하지 않았고, 강길보 의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다음 네. 박순자 의원, 강석호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빠진 것 같은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TK 의원,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연호를 좀 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몇 분들은 나경원도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이 정강 정책, 즉 당의 노선이 너무 좀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네.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노선 어떤 갈등 측면에서 일단은 오늘 탈당에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겠죠. 이제 분당 선언, 분당에 참여한 비박계 의원들의 기자회견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개혁 보수 신당은 어떠한 기득권의 성도 쌓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저 말에서 많이 좀 들어본 말 같은데요. 네. 정치의 본질은 정치를 추구하는 거죠.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개혁적 보수 신당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화두 중 하나가 정의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정의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탓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고 하는 화두는 몇 년 전부터 선포를 일으켰어요. 예.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셀 셀때 등등과 관련했고, 물론 또 정의는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 또 정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나가서 정의를 추구하는 그 메시지는 보수의 개혁을 추진하는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보다는 좀 더 좌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도 개혁적 보수신당, 개혁 보수신당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보수의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대선 정부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아마 국민들이 지금은 낯설지만은 신박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 거의 그럴 수가 없다. 앞으로 더더욱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합류할 경우에는 친박으로 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 탈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유승민 의원과 이 신당 노선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고 하는데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정강 정책을 나경원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유승민 의원이 방송 같은 데 출연해서 법인세 인상이나 네. 이런 정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과 오히려 그쪽하고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도 이게 너무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주변에서 흘러나오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네. 이 신당이 성공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두고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핑계고 왜 그러냐면 정강 정책은 이 각 당과를 비교해 보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진보든 무슨 보수든 큰 차이 없거든요. 정강 정책대로 또 당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저는 속셈은 네. 아마도 이 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좀 보고 나서 이 당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합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그거는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고 네. 다른 많은 수의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저런 식으로 나왔지만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이 개혁보수 신당이라는 데가 한 3배쯤 앞서는 데도 있어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그 개혁보수 신당이라는 게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저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게 만약에 뜬다 싶거나 아니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여기에 합류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거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보수 신당의 정강 정책 아직 정확하게 검토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그러니까 안보는 이제
보수고 예. 경제민주화나 법인세 인상 등 경제는 진보다. 예. 이렇게 보면 이게 과거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의 어떤 정강 정책과 비슷하다는 점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지금 보여지는 거는 유승민 당처럼 보입니다. 본인들은 어쨌든 민주화단 당이라고 하지만 대권 후보가 현재로서는 그 신당 안에는 유승민 대표 혼자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승민 당인데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유승민당에 합당을 해서 두 사람이 경쟁을 펼쳐서 새로운 보수의 어떤 후보를 하나 만들어 낼지 아니면 저긴 유승민이 있는데 뭐 나는 새누리당 가지 이렇게 생각할지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느 정당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고요. 예. 어떤 지금 최문 평장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형식으로 정계가 개편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신당이 새로 창당을 했으니까 보수신당이 그 신당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또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넘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전망을 추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사회적 경제나 뭐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안철수 전 대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된다면 손학규든 안철수든 이런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도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전망 추이를 보다가 어떻게 짜여진 뒤에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잡히면 그때 자신의 거취를 고민할 생각이 높을 거라고 봐요. 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전혀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금 보수 개혁 신당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외연이 확장될 가능성보다는 더 쪼그라들고 결국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3지대에 생기는 어떤 개혁 보수 신당이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어떤 통합당이든 이런 당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30명을 못 채운 것이 1차 탈당 실패한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우연 의원이 더 이상 촛불 집회 허가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친박당이 완전 극우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새누리당에서 중도 쪽으로 가는 다소 보수적인 개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더 끝으로 밀리는 네, 거예요. 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컨트롤 했다가 거기서 중도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쪽에는 본의 아니게 왼쪽으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친박당 맨 오른쪽 끝에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을 빼겠습니다. 교섭에서 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가 온 데서 그리고 왼쪽에서는 민주당 나머지가 이제 뭉치다 보니까 남쪽의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양쪽 끝에는 더 밀리는 거죠. 예. 네.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앞으로 발언 더 그럴 겁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에서 반기문 총장이 나는 저쪽 오른쪽 끝으로 가야지. 그 정치 안 했으면 안 하지. 그렇게 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도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자, 왼쪽 끝으로 본인은 아닌데 자꾸 왼쪽 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좀 어렵게 판단해가지고 중도 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쪽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정치 지형 변화는 중도층이 어느 만큼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양쪽의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탈당에 따른 의석수 변화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새누리당은 이로써 29명의 탈당으로 100석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99석이 되고요. 개혁보수신당 29석,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되고요. 국민의당이 38석, 이렇게 등등의 순이 됩니다. 자, 새누리당의 100석이 무너졌다는 저 의미,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새누리당을 빼고 다 뭉치면 200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3분의 2가 그렇죠. 되는 네. 3분의 1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 것이죠. 개헌저지선이 무너졌다는 거나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탄핵, 또 이제 탄핵이 이미 됐습니다만은 이 두 개가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개헌이 어차피 문재인 대표 쪽 반대하고 뭐 새누리당 쪽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의미는 없는 거고, 탄핵도 지금 뭐 또 대통령 다시 탄핵할 일은 없으니까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180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안에서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180개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예. 건데, 새누리당은 사실은 120개에서 물러나고 100석 아래로 밀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왔던 개혁보수 신당이 야당과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상안 같은 것을 자 우리가 합시다
라고 동의해준다고 하게 되면 새누리당으로 단독으로서 그걸 못 막는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정의 주도권이 여당으로서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임위 자리도 아마 몇 개 뺏길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비개혁보수 신당에 참여하는 딱 봤을 때 벌써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미 새누리당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네. 탈당했으니까. 예.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모로 새누리당이 좀 궁지에 몰리게 됐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새누리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 개혁보수 신당에 비해서는 TK가 새누리당을 더 지지한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민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여론조사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이나 뭐 이런 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지금 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TK라는 데에서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뭐 저 조사 기관이 무슨 뭐 폴 스미스인가요? 저건 이제 어쨌든 대구 매일신문, 대구 지역 언론사가 조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심은 나름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그럴 수도 예. 있다고 보는데 다만 네. 이제 지금 개혁보수신당 같은 경우는 우선 이름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보면 아직도 그냥 새누리당은 뭐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예. 이 정도로 개념이 있으니까 아마 여론조사 때 무의식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고 네.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대구 경북 분들 최근에 이제 만나보시면 알지만 거기도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은 대단히 큽니다. 네. 이제 저는 그게 오히려 실제 민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적인 이제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구 경북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겪을 것이다. 단시일 내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 대선이 지금 언제 치러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기 대선만큼은 거의 이제 확실해진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선에 도전하는 이제 후보들 어떤 사람이 나올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면면들 외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할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자 대결로 간다. 지금 당이 4개니까 사자 대결로 간다. 그래서 뭐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유승민 이 4사람이 붙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렇다면 반기문, 유승민이 합쳐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유승민 승자 이렇게 3자 대결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문재인과 반문, 안철수까지 이쪽으로 가서 문재인 대 안철수, 반기문, 유승민의 한 명, 양자 구도까지 어떤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네요. 그걸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예. 보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여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권 주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합의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여권이든 야권이든요. 대선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강렬한 여망 때문에 예.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뭐 야당 같으면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관련된 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은 막판에 가면 이게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정 안 맞으면 사실은 이제 누가 나와서 혼자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야가 크게 두 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게 누가 될 거냐를 지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죠. 봐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정치적인 지형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누가 누구 1대1로 대결이 될 거라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다만 저는 변수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합치는 게. 네. 여당은 어찌 보면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야권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그랬고 경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두 분들이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뤄내기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보면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이제 또 국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오늘 한 80여 명이 모여서 국민의당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문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앞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시는 것 중에 자, 대통령제의 폐단은 알겠다. 최순실 사태를 보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의원내각제나 국회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정치 체제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올바른 것인가? 대통령도 못마땅하지만 국회의원 너희들은 잘하고 있냐? 잘할 자신 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여론조사를 해보고 실제 저희가 경험해본 바도. 네. 자, 대통령제라는 것은 이제 87년 이후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집권 4년 차 되면 반드시 거의 이런 문제에 이제 휩싸였잖아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훨씬 더 크다고는 하겠지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거에 있다. 그러면 제도 자체의 문제는 없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생겼지만 네. 그러면 역대 정부도 거의 다 4년 차에 일했으면 그러면 결국 제도 자체의 문제는 없는가 하는 걸 들여다볼 때가 되긴 됐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전부 다 지금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 뭐 내각 책임제를 해야 된다, 또는 뭐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기본은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의원 내각제로 바뀌지 않는 한 네. 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검찰권 가지고 있죠. 국세청 장악하고 있죠.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온갖 압박을 다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마디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네.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그거를 안 들어도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점에서는 한번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아까 180석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개혁보수 신당이 야당하고 손을 잡으면 거대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대표하고는 연대가 가능하지만 박지원 의원하고 벌써부터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왜 벌써 이렇게 선을 긋는 걸까요? 아마 박지원 네. 지금 그 원내대표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판단합니다. 저렇게 말을 했어요. 네.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이 사드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상당 있기 부분 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방금도 사실 국민의당도 안보는 보수입니다. 네. 경제는 지금 뭐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는 상당히 좀 결이 또는 이 간극이 있다고 보고 예. 상대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좀 가까이 있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뭐 저거는 굳이 저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과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아마 지금 유승민 의원의 이 계획적인 보수신당도 제3지대에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3지대에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도 있고요. 또 반기문 총장도 이쪽으로 가능성도 많고, 손학규 전 대표도 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전 대표도 출마 선언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판을 짜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대선 전국에 빅뱅이 될 수가 있는 문제고. 예.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3자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예상을 해요. 아. 자, 집권당에서 후보 내야 되죠. 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황교안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한 후보 내겠죠. 그다음 제3지대 상당히 아마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겠죠. 예. 문재인 당연히 오겠죠. 예. 그다음 후보 되잖아요. 아. 네. 아마 이런 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예. 그래서 이 3지대가 앞으로 어떻게 판을 만들어 나가느냐, 여기 앞서 말씀하신 개헌이 예.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폭발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 뭐 지금이야 박지원 의원과는 손을 안 잡겠다고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 아침에 물어봤더니 에이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네.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선호 문제로 연합하는 게 네. 아니옵니다. 자, 비박신당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여당 3지대 얘기를 해봤으면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문재인 전 대표 어쨌든 현재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강삼길이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북입니다. 흑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하도 내각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군대 안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특전사 나온 게 굉장히 큰 벼슬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특전사 나온 내가 종북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병극 기피자가 지금 집권 여당에 많은데 특전사 나오신 부분은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장점인 거고, 그건 네. 박수를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사범을 엄단해야 되겠다는 건 이제 맞는 얘기인데, 네. 그것들 뭐 특전사 출신인 거랑 방산비리 사범이랑 종북이랑 사실 연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종북 논란에 사실 좀 휩싸여 있고, 네. 이번 대선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본인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뭐 나는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종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문재인 대표가 종북이라고 그렇게 단정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종북이 아니다, 나의 안보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인정을 받고 싶으시면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런 보수층이나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나오지 않고 약간의 안보에 있어서 불안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책이나 이제 메시지로 승부를 해야지, 저는 이제 용어나 수사로 승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가는 거 안 가겠다, 먼저. 안 가겠다는 거 아니라 미국 먼저 안 가겠다. 예. 북한부터 가겠다.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발언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논란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진위, 그러니까 말의 진위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이게 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건데 본인이 그걸 명확히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냥 그게 워딩만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본인의 진위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또 본인이 만약 진짜 그랬다면 왜 그러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국에 나와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부분이 종북과 관련된 거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온 뭐 지난번에 사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이거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선에서 끊임없이 갈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털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네. 본인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비박계 신당의 분당 사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